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최근에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기사들을 굉장히 좋은 기사들을 많이 내주고 계세요. 여기 김관웅 부동산 선임 기자님께서 몇 가지 주요 핵심 쟁점들, 이슈들에 대해서 민간 임대 사업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기사들을 써주셨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일부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면서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곳에 이제 퍼지면서 국토부 쪽에서 보도자료 해명을 내기도 했었고요. 영향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기사도 아마 이제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돌고 저도 이제 눈길을 끌었던 내용인데요. 자, 제목 보시면 소급 적용의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누더기된 민간임대사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번 좀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3월 27일 날 공포 시행했는데, 이제 이 바꾼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라고 했대요. 뭔 소리냐? 전세 놓고 있다가 임대인이 나 이거 월세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거나, 또는 반대로 월세를 놓고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 목돈이 필요해서 월세를 전세로 바꿔야겠어요 라고 할 경우에 이때 뭐냐면 임차인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임차인 동의가 없이, 그러니까 이 민간 임대 사업자, 이 임대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연상승률 제한 페널티만 받으면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다른 임차인을 둘 수도 있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월세에서 전세 또는 전세에서 월세를 돌릴 경우에는 일단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서 사실상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세입자가 계속 거주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는 최대 8년,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4년의 기간 동안 임대 형태 변경 없이 임대료 상한액 이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저는 그냥 전세로 이 정해져 있는 상한액만 지켜드리면서 그냥 제가 기간 내에는 계속 살래요 라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 임대인도 돼보고 임차인도 돼보고 해보면 결국 이제 사실 서로 존중하면서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 임차인이 아나무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너무 집도 험하게 쓰고 이제 험하게 쓴다는 것도 이제 사실 이제 임대사업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서 되게 좀 기분 나빠서 저 사람은 내가 세입자로 더 이상 관계를 안 맺고 싶어 이런 임대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키가 임차인한테 되게 많이 주어진다는 거죠. 나는 그냥 계속 살래요 라고 임차인이 주장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행규칙으로 딱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한번 놓게 되면 이 의무 기간 동안은 그냥 내 뜻보다는 임차인의 뜻에 따라서 주택 임대가 가야 되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급 적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임대사업자 낼 때, 내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이런 형태의 규제가 추가될 거라는 건 얘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적어도 내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내가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정도까지 내가 어떤 이 규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발 임대사업자 좀 내주세요. 혜택 드릴게 해놨고 이렇게 갔다가 막상 내가 임대사업자가 되고 나니까 임대사업자는 이런 의무도 갖추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사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비판이 있죠. 집주인이 등록임대주택 대출 상환을 위해 월세를 전세로 바꾸지도 못하게 하면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막는 거 아니냐. 동의 없으면 못한다 그랬죠. 예. 한편으로 자, 이제껏 임대 등록하면 세제 혜택 준다 해놓고서 지금까지 없던 규정을 갑자기 만들어서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 법조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임대사업자 안 할래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지금 물어야 되죠.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계속 보면 마치 지뢰밭처럼 하나하나 되게 어렵고 까다롭고 명쾌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오늘 지금 주택임대사업자하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세제한특례법이랑 양도소득세 관련된 소득세법, 이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이주하고 철거는 아니죠. 이주하는 단계 이후에 혜택이 있냐 없어지느냐 제시되었던 그 문제 관련해서 명쾌하게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늘 국세청에다가 법령 해석 서면 질의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법에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령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마치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너무 복잡하게 지뢰밭처럼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지뢰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못해서 밟으면 터지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서 추구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세제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워낙 규제도 워낙 세금이라든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유인책이 있던 시절에 임대사업자를 가입한 건데,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도 대부분 잘려나가면서 사라지고 있고, 그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사람들도 계속 규제가 겹규제로 더 추가되면서 이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는 얘기도 결국 어기면 페널티, 양도 혜택 주기로 했던 내용 없애고 과태료 문다 이런 거고, 과태료도 5천만 원까지 사안에 따라서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계속 칼질을 해가면서 먹을 게 없는 빵으로 만들게 되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가질 수는 하나죠. 뭘까요? 뭐긴 뭐겠습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과태료 주변에 냈다는 소리들 들리고 혜택 받으려고 했던 것들 하나 실수해가지고 잘못하면서 다 날렸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유명무실화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겁나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 제도가 어디까지 갈 거냐, 정부가 이 그물망을 촘촘히 하면서 어떤 조여온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되게 겁났습니다. 그래, 세금 많이 낼게, 보유세 많이 내야 되면 어쩔 수 없지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임대사업자 기간, 지금 이미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끝나고 나면 그냥 임대사업자를 없애고 그냥 일반 임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이제 임대사업자 내려고 했던 분들도 마음을 바꿔서 임대사업자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부가 만약에 민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장에 대응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강제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몇 번 언급되긴 했었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 몇 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강제 등록하는 그런 제도에 대한 얘기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이 예상이 되면서 공포스러워지고 복잡해지는,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우려됩니다. 민간임대사업자 관련돼서 기사 근래에 보였던 거 포함해가지고 잠깐 좀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대출 제한, 청약 개편, 수도권의 분양 불패 시장이 깨진다. 청약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공포감에 대한 공포감을 주는 기사입니다. 수도권 얘기예요. 자, 경기 인천 올해 분양 아파트 절반이 이상이 미달되었고 13개 단지 중에 1순위 마감은 4곳뿐이다. 중소형 건설사 물량들이 심각하고 이렇게 미분양 난 경우도 보면 공급 가구의 절반도 못 채우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국토부에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사 내용 조금 읽어보면 이래요. 불패를 모르던 수도권 청약시장에 빨간불이 켜졌고 기존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분양시장에서마저도 대규모까지는 아니네요.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출 제한, 청약제도 개편 등 첩첩산 중인 부동산 규제가 대폭 늘어난 공급량이 청약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걱정, 우려하고는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분양시장 안 좋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올해 나올 분양 물량들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물량들 정말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든 시장에서 꾸역꾸역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미분양 나고 있고 미달 나고 있다는 건 뭐냐? 물량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좋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올해 나올 좋은 물량들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1순위에서 모든 주택 타입이 마감된 곳은 유레포레자이,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뭐 이편한세상 계양더 프리미어, 인천 검단신도 한신 더쇼 뭐 등등 미분양 나오면 부적격 나오면 줍줍도 서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굉장히 고가 분양이라고 얘기했던 이제 광진구의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2순위, 3순위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량들은 별로 걱정할 일이 없고 나올 것들도 많기 때문에 통장이 어느 정도 가점 되시는 분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이제 이렇게 비인기 아파트들 좀 애매한 물건들, 수도권,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택지지구라던가 아니면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이 구도심지 내에 좋은 지역의 정비사업 물량들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할 뭐 불패 깨진다 뭐 이런 수준으로 아주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 텀에서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의 분양시장 텀에서 가장 리스키한 부분은 뭐냐면 미분양이라기보다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먹을 게 없다. 내가 청약하는데 생각보다 차익이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수요자들은 주저주저 하는 거거든요. 아까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그 분양가를 가지고 가서 아까운 통장 써가지고 그런 물량 받아야 돼? 그런 애들이 지금 미분양 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되게 좋은 유망 분양 물량들도 예상보다 높게 사업 시행자, 조합 또는 이제 땅 주인들은 분양가를 높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어디까지 분양가가 높아질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미분양들이 어떻게 발생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높게 분양가가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미달이 나거나 미분양이 쌓여 있거나 적체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진짜로 시장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니야? 좀 이 미분양이 쌓이고 하면 분명히 사실 조심해야 되거든요. 진짜 유망한 물량들도 조금 비싸게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쌓이기 시작하면 좀 주의해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비싸게 나왔다 생각했는데 계속 완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사실은 그렇게 높게 고분양가 되어 있는 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주면서 그 가격을 딛고 다시 시장이 또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분양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분양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실제 어떻게 소진이 되느냐, 이게 기축시장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뭐 분양 얘기 또 많이 할 거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TV 읽으면서 분양 얘기들도 간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분양권 샀을 뿐인데 분양계약 취소는 위헌적인 행포다. 매수인들이 소송에 돌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몇 개의 언론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난해 9월 국토부가 계약 취소 지시한 257건의 일부 매수인들이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정 당첨 여부를 모르고 매수했는데 길에 나앉게 생겼다. 자,
이 관련해서 보니까 해당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님께서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 어쩌고 변호사, 문 변호사라고 된, 요 분이 여기저기 언론사에다가 이제 이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악구 아크리버하임, 송파구 헬리오시티, 영등포구 보람 SK뷰 등 이제 여러 아파트들, 그러니까 내용은 그겁니다. 부정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던 분들이 당신 부정 당첨됐는데 계약이 된 거, 요 계약 잘못된 거니까 계약 당첨 취소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통보해 준 경우도 있고요. 이 분양권 전매가 되던 시절의 물량이었기 때문에 전매를 통해서 매수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미 공급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분양 물건을 매수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앞전에 나한테 판 매도인이 부정 당첨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께, 그러니까 부정 당첨된 사람은 계약서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약서가 나왔잖아요. 계약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정당한 분양계약자가 아니니까 그걸 양수한 매수인도 정당한 분양계약자가 될 수 없고 취소, 이렇게 다 한 거죠. 그래서 매수인들이 지금 소송을 한 겁니다. 아니, 계약서 발급했으면 내가 무슨 죄냐, 매도인을 걸러내지 못한 계약서를 발급한 니들 책임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다투고 있는 건데요. 덧글을 보면 반응은 좀 되게 매정합니다. 분양권 판 사람이 불법으로 당첨되고 팔아 넘겼으니 사기죄로 쳐넣고 손해배상 소송해야지. 자, 분양권 사면서 그걸 모르고 샀을 리가. 등등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손해배상은 원분양자가 해야 될 일. 불법 청약으로 판명된다면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되게 법률 전문가처럼 얘기하죠. 근데 저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첨돼서 이 문제에 해당되면 똑같이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제가 이 부정 되신 분들을 제가 옹호하고자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만큼 청약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게 왜 부정당첨이야 라고 할 만큼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건설회사라든가 말 그대로 건설회사나 분양대행사나 얘네들은 뭐냐면 이 부적격만 걸러대는 전문가잖아요. 그 전문가들도 제대로 내용을 인지 못해가지고 넘겼기 때문에 부정당첨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국토부에서 작년 9월에 계약 취소 지시에서 나온 이 건들에 보면 1순위가 될 수 없는 내용들, 이게 나중에 가서 걸려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1순위가 안 된다라는 게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내용들을 다 인풋들을 확인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정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게 부정한 행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부정이 되고 하면서 당첨자가 되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면서 그런 모든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바뀌는 내용은 진짜 어려워요. 제가 봐도 이게 뭔 소리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어려운 게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이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부정 당첨됐다라고 본 것도 되게 이제 말로는 부정 당첨해가지고 굉장히 불법을 저지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청약할 때 잘못해서 장인어른을 세대원으로 모시고 그냥 살면서 세대 합교가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4년 전에 아무 규제도 없던 시절에 재개발 아파트 하나 장인어른이 공급받으셨던 그 사유 자체가 이 청약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갑자기 껴들어오면서 1순위 제한이 걸리면서 내가 부정 당첨이 된 걸로 판단되게끔 된다든가, 이제 그런 내용이 막 나중에 껴 들어오면서 되게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댓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 부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편취를 했다 이런 식으로만 조금 보여지진 않았으면 싶습니다. 여러분도 청약하시다 보면 이런 거 진짜 이 법이 워낙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이 청약에 관한 이 규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까딱 실수했다가 똑같이 이런 경우 당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소송을 간다고 했고요.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구제가 될지 어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2, 3주 전쯤에,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아무 규제 지역이 설정되지 않았던 시절에 아파트 당첨되셨던 분이 재당첨 제한에 걸려가지고 제한을 받고 있는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사이트의 내용을 보고서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답변 자체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보는 내용이랑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서 보는 내용하고 완전히 상이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본다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고, 그냥 국토부나 아니면 금융결제원 이런 데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린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기준들이 그 기준들이 부서마다 다르고 그러거든요. 투기과열지구를 어떻게 볼 거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상태에서 당첨자로 된 경우만 볼 거냐,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당첨된 것도 추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당첨된 걸로 소급해서 볼 거냐, 이런 기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재개발 관련해서 조합원 거 볼 때랑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보는 일반 분양 볼 때랑 달라요, 해석이. 그리고 그 해석이 그렇게 다르다는 게 법률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자의적인 국토부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고, 사실 뭐 소송 가봐야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기 권리들을 찾는 과정인 거니까요. 뭐 아무튼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니까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제도 자체가 클리어하고 깔끔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제도 자체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한동안 안 읽다가 오랜만에 읽으니까 좋네요. 뉴스를 안 봤더니 좀 업데이트가 계속 더뎌지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좀 상실되는 것 같고, 앞으로 부동산 뉴스 꾸준히 또 착실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TV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종 버튼 누르면 새로 올라오는 이 영상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가니까요. 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